안녕하세요. 저는 시장 통해서 작은 미용실 하나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번화가에선 넓은 미용실을 하던 제가 갑자기 시장 골목의 작은 미용실로 옮기게 된 것은 저희 남편과의 안타까운 작별 때문이었어요. 남편에게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남편이 행여 의식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오랜 시간을 병간호를 했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은 잠에서 깨어나 저와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긴 잠에 빠진 남편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긴 시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병원 생활을 하던 남편의 병간호를 하느라 미용실을 정리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한참 뒤에야 아이들 생각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둘 다 이른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서로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이렇게 일찍 이별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을 잃고 참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했고 또 아이들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 엄마라는 사람이더군요. 어렵게 다시 시작한 미용실 일이었지만 형편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주로 도시락을 싸다녔어요. 한 끼 사먹는 비용이 매일 쌓이다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에 반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대충 도시락을 싸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러다 처음으로 시장 안에 있는 국수집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 소풍날이라 새벽부터 정신없이 김밥 도시락을 싸주느라고 제 도시락을 싸는 것을 깜빡하고 만 것입니다.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야 손님 머리를 다 해드리고 뒤늦게 그걸 깨달았어요. 오전부터 오후 내내 서 있느라 배는 고파오고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니 배는 더욱 미친 듯이 고파왔죠. 하는 수 없이 지갑을 들고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라도 끼니를 해결하고자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찾은 곳이 그 국수집이었어요. 식당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공간이었습니다. 따로 출입문이 달려있지도 않은 그냥 시장 한 구석에 자리 잡은 기다란 의자 3개와 주방 하나. 달콤 짭짤한 육수 냄새에 홀리듯 그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부부로 보이는 그곳의 사장님들이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혼자 앉는 것이 눈치가 보여 국수 한 그릇도 되나요? 조심스레 여쭈니 많이 줄게 하며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기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좁아서 여럿이 앉기에 복잡한 그 식당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더라고요. 나이 많은 노부부도 계셨고 어린 학생들부터 청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의자에는 빼곡하니 사람들이 붙어 앉아야 했어요. 혼자 식당에 가면 조금 민망할 줄 알았는데 그곳을 찾은 사람들은 의외로 다 혼자인 것도 신기했습니다. 급하게 시간 내서 후루룩 간단한 한 끼를 때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렇게 바로 옆자리에서 그리고 코앞 자리에서 후루룩 국수를 넘기는 소리를 들으니 배가 고파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이러다 숨이 넘어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될 때쯤 사발 한가득 또아리를 틀고 앉은 면발이 위풍당당한 국수 한 그릇이 나왔어요. 정말로 헉소리가 날 만큼 양이 많더라고요. 거의 2끼 분량의 한 그릇이었습니다. 국수 면발 사이로는 투명한 당면들도 함께 보였어요. 고명이랄 건 별것 없는 그저 평범한 국수였지만 범상치 않은 양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자라면 이야기해. 사장님 부부께서는 그리 많은 양을 한 그릇에 담아내고도 부족하면 더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푸짐한 그릇에서 한 젓가락의 국수 면발을 집어 먹어본 저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너도나도 코를 박고 정신없이 국수를 들이키고 있었는지 단번에 이해했죠. 그 흔한 계란지단 하나 없는 국수인데 맛이 끝내주지 뭐예요. 저는 꼭 걸신이 들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뱃속으로 국수 면발을 집어넣었습니다. 숟가락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음에도 사발째로 들고 국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손님들을 따라
저도 벌컥벌컥 한 모금도 남기지 않고 식사를 마쳤어요. 커다란 보온병에 담긴 보리차까지 마무리로 마시고 나니 먹은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그리 배부른 식사를 했더라고요. 엎어지면 코닿을 거리에 이렇게 맛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니 정말 놀라웠죠. 사장님, 여기 얼마예요? 칼국수 하나 먹었어요. 3,000원. 그리고 저는 사장님의 입에서 나온 칼국수 가격을 듣고 2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못해도 6,000원, 7,000원은 할 것 같은 양과 맛이었는데 겨우 3,000원이라니. 반사적으로 네 하고 되묻는 소리가 튀어나갔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눈이 작아지도록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칼국수 하나 3,000원. 왜? 너무 비싸서 그래? 사장님의 농담에 저는 허겁지겁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3,000원을 건넸습니다. 잘 먹고 간다는 말에 다음에 또 오라는 다정한 인사를 들으며 다음에도 꼭 다시 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었죠. 따끈한 국물에 당면과 칼국수면이 함께 들어가고 고소한 김가루에 청양초를 썰어 넣은 그 국물을 한번 맛보면 쉽게 발길을 끊을 수가 없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다시 제가 도시락을 실수로 두고 오는 일이 없었기에 그 집을 찾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 그 식당을 잊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영 기억에서 지워질 인연은 아니었나 봅니다. 열이 펄펄 끓는 딸아이를 업고 오전 내내 병원에 있다가 오후에 잡혀있던 손님 예약을 차마 취소할 수가 없어 애를 업고 미용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펌이나 염색이 아니라 커트만 하고 가는 손님이라서 시간이 그리 오래 소요되지는 않았죠. 딸아이도 약 기운에 그런 건지 지쳐서 그런 건지 손님이 계시는 시간 동안에는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병원에 있다 곧바로 손님 머리를 해드리러 왔으니 아침 식사는커녕 점심도 먹지 못한 상태였어요. 손님을 보내고 나니 그제야 배가 고픈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에서 깬 딸아이도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신이 없어 도시락은 챙겨가지도 못했고 하는 수 없이 아이를 업고 그때 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몇 달 만에야 다시 들른 겨우 2번째 방문인 식당인데도 사장님 부부께서는 마치 저를 오래 알고 지냈던 분들처럼 또다시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이고, 애떼어 보였는데 애가 있었네. 근데 왜 울었을까? 공주가? 아파서 배고파서 칭얼거리고 우느라 퉁퉁 부어버린 두 눈을 보시고는 사장님께서 물어오셨습니다. 모르는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시니 딸아이도 우는 것을 까먹었는지 빤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대답해야지, 소희야. 우물쭈물 하던 딸아이가 사장님 귀에 귓속말을 하듯 손을 가져다 대고 무어라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잠깐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화난 듯한 목소리와 표정을 하고 제 어깨를 찰싹 때리는 신용을 하셨죠. 아이고, 엄마가 너무했네. 공주 배고픈데 밥도 안 먹이고 남의 머리카락만 자르고 있었구만. 할머니가 엄마 혼내줄까? 엄마가 손님 머리 해주느라 자기 밥대에 밥을 챙겨주지 않았노라고. 그게 서운했는지 처음 본 할머니에게 일러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하다가도 딸이 아픈 날마저 시간에 쫓기듯 장사를 하러 나와야 하는 엄마라는 것이 코가 시큰하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아셨는지 아기가 감기에 걸렸나 보다며 국물에 면발 대신 메뉴에 없는 따뜻한 쌀밥을 함께 내어주셨습니다. 찬거리가 없다며 냉장고에 있는 나물까지 내어주시고는 맛없어도 많이 먹어야 빨리 낫는다는 말까지 아이에게 해주시던 고마운 분이었어요. 심지어 제 몫의 국수가 나왔을 땐 딸아이 밥은 자기가 먹이겠다며 얼른 엄마도 먹으라고 도와주시던 사장님이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그 식당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국수의 맛도 맛이었지만 저희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계심에도 이상하게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따뜻하시던 그 모습이 좋아서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칼국수 하나 주세요라고 하면 늘 반사적으로 들려오던 많이 줄게 하시던 그 한마디. 그 한마디를 들으면 괜히 칼국수가 더 맛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그 느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그 식당에 중독되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부러 도시락을 까먹은 척 집에 두고 오고, 주말에는 집에 있는 반찬 다 가져와 미용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비벼 먹던 지겨운 비빔밥 대신 애들 손을 잡고 그 식당으로 향했어요. 주말이라 손님들이 많아 둘째 아이를 겨우 무릎에 앉히고 힘들게 식사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맛있다고 칼국수 노래를 부르는 게 듣기 좋아 자꾸 발걸음이 그리로 향했죠. 그러다 하루는 제게 몇 살이냐 물으셔서 나이를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셔서 요 앞 골목에서 미용실을 한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조금씩 통성명 같은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늘 혼자 오거나 아이들만 데려오는 저를 보며 어르신들 마음에 호기심이 생길 법도 했었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묻지도 않은 말에 대답을 내놓는데도 두 분은 변함없이 따뜻하셨어요. 그렇듯 제 삶의 낙이라고는 생때 같은 두 아이와 그 칼국수집이 다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일찍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는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주고 즐거움이나 기쁨을 찾는 것이 어려웠거든요. 그게 꼭 먼저 죽은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힘든 날엔 그 국수집을 찾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소소한 일들이야 많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라면 그때가 생각납니다. 평일 늦은 오후 손님이 없던 시간대에 미용실을 마감하고 애들을 데리러 가기 전 혼자 앉아 칼국수를 먹고 있던 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자리를 잡고 앉으시더니 연신 제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저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눈을 봐줘야 예의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한참 국수를 먹고 있던 중에 할머니께서 자꾸 말을 거시니 불편했죠. 식어가는 국수를 먹지 못하고 할머니 말씀에 대꾸를 해드려야 했으니 말입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자꾸 자기 손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같은 이야기에도 저는 차마 무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 몇 번이고 웃으며 대답을 해드려야 했어요. 국수도 주문하지 않고 내내 이야기 보따리만 늘어놓는 할머니가 익숙하다는 듯 사장님 부부께서는 묵묵히 하던 일을 하셨습니다. 중간중간 할머니를 보며 미소를 짓기만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얼핏 국수를 다 먹어갈 때쯤부터 그 할머니께서 이상한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근데 너 참 예쁘고 곱다. 우리 손녀 보는 것 같고 그래. 이 할머니가 우리 손녀 같은 처녀 밥 한 끼 정도는 사줘도 됐지? 갑자기 제 국수값을 계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란 저는 먹던 칼국수에 살에까지 걸려가며 돈을 꺼내시는 손을 마구 붙잡았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데도 할머니께서는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손녀같이 예쁜 너한테 국수 사줄 돈도 없을까봐? 그냥 이럴 땐 할머니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정말로 얻어먹기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 상황 자체가 난감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할머니께서는 끝내 제 칼국수 값을 사장님 손에 쥐어주셨고, 저는 불편한 마음에 식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갑자기 나는 이제 가봐야겠다. 우리 손녀 할머니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라고 하시며 제 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자리에 일어나 두 팔을 벌려 할머니를 끌어안는데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대체 왜 이러시나 싶어 피하려고만 했던 제 자신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품에 안아본 낯선 할머니의 몸집은 정말 너무너무 작았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에 안고 있던 할머니를 쉽게 놓아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다 메말라 들어갈 때까지 할머니를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그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나니 사장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 할머니 돈 많으니까 죄송하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다음에 길 가다 마주치면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하고 인사 꼭 드리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하고 있는데 테이블을 닦던 사장님이 할머니께서 앉아 계시던 자리에서 지갑 하나를 발견하셨습니다. 아이고, 지갑을 두고 갔나 보네. 사장님이 들고 계시는 지갑은 분명 좀 전에 그 할머니 것이었어요. 사장님은 지갑을 열어 그 안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벌써 지하철역까지 가셨다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짐이 많아 도저히 다시 못 오시겠다는 할머니의 말씀에 사장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유, 그럼 어떡해, 할머니. 그럼 다음에 오셨을 때 찾아가실래요? 오늘 가실 차비는 있어요? 난감한 사장님의 말씀 뒤로 할머니의 시무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장 지하철을 타실 차비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들은 사장님이 부랴부랴 앞치마를 벗기 시작하셨습니다. 직접 가져다 주시겠다면서 말이에요. 그 소리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장님 앞을 가로막듯이 섰습니다. 제가 갔다 올게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지갑을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고맙다며 연신 저를 끌어안고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런 할머니가 신경 쓰여 타시는 열차에 짐을 다 실어드리고 나서야 저는 다시 지하철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계단을 올라오던 그때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지는 한 아주머니까지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세게 꽈당 넘어지는 바람에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얼른 계단을 올라가 아주머니를 부축해드리며 괜찮으시냐고 여쭈었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부끄럽네. 고마워요. 민망한 듯 웃으며 괜찮다고 하시는 아주머니였지만 자세히 보니 무릎에 바지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 정도 상처라면 민망함에 괜찮다 하셨어도 사실 무릎은 엄청나게 아플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아주머니께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고 약국에 뛰어가 발을 연고와 밴드를 사다 드렸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여전히 민망하다는 얼굴을 하신 채 한사코 괜찮다고 사양하셨지만 시골에 혼자 사시던 어머니 생각이 나서 꾸역꾸역 상처난 자리에 밴드를 붙여드렸습니다. 딱 저희 어머니 연배시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요즘 세상에 참 보기 드문 착한 사람이야. 너무 고마워요. 누가 내 상처에 직접 연고를 발라준 게 언제인지. 아휴, 이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아가씨 부모님은 참 좋으시겠어. 이렇게 예쁘고 마음까지 고운 딸을 둬서. 정말 고마워. 거짓말이 아니라 상처가 정말 하나도 안 아파요. 고마워. 참 이상하게도 언제 어디서 만난 사람이건 상관없이 누가 제게 부모님은 참 좋으시겠다는 말을 건네면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날 일이 아니더라도 살아오면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막상 진짜 저희 어머니께는 그렇게 살갑고 다정하게 대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계단을 마저 내려가시면서도 내내 뒤를 돌아 저를 향해 고맙다고 손을 흔드셨어요. 저는 그 아주머니가 계단 아래로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걸 확인한 후에야 다시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전 서둘러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조랭이 떡을 잔뜩 넣은 떡국을 해줄 생각이었어요. 들어가는 재료가 별로 없어 장을 볼 것도 많지 않았지만 재료들을 고르고 간식거리 몇 개를 담고 나니 아이들이 기뻐할 모습이 상상돼 절로 웃음이 났죠. 애들은 다 똑같은 줄로만 알았는데 크면 클수록 애들도 저마다 다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첫째 아이는 새콤한 맛이 나는 과일을 좋아해요. 둘째 아이는 새콤한 건 질색을 하며 싫어하고 단맛이 나는 것만 좋아합니다. 누가 보아도 남매라고 생각할 정도로 쏙 빼닮은 두 녀석이기에 커갈수록 그렇게 속이 다르게 성장한다는 것이 참 신기했어요. 같은 걸 좋아하지 않고 각자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 그들의 엄마인 저는 그날도 두 가지의 간식거리를 사야 했지만 아이들 먹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없었답니다. 콧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며 식탁으로 달려올 아이들을 1분이라도 더 일찍 보고 싶은 날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의 생각을 하느라 그리고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들에게 서둘러 좋아하는 떡국을 해먹이느라 그날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은 기억 속에서 까맣게 지워졌습니다. 어쩜 오래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르죠.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 닿았다 스쳐간 사이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 아주머니와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로부터 한 달쯤 후에 저희 시장에서 다시 그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저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주머니께서 먼저 저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때 고마웠다고 흉 하나 없이 다 나았다고 웃는 아주머니께 저는 다행이라고 앞으로는 계단 다니실 때 발에도 눈을 달고 다니시라고 농담도 건넸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그날 멀쩡한 무릎을 꺼내어 보내주시던 아주머니의 모습이 귀여워서 참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칼국수집에 갔다가 그 아주머니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아주머니 무릎만 살피고 기분 좋게 웃는 얼굴만 들여다보느라 옆에 서 있던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살피지 못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아주머니 아들이라고 제게 먼저 아는 체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게 민망하고 어색했어요. 아무리 제가 도와드린 아주머니의 아들 되는 사람이라지만 혼자 찾은 식당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처음 미용실을 찾은 손님을 대하는 것보다 더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사실 왜 굳이 말을 계속 거는 건지 이해가 안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저는 식당을 찾을 때마다 오늘은 그 남자가 없어야 할 텐데 하는 기도 아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유일하게 가는 단골 식당이라고는 해도 식비를 아끼려 너무 자주 들리지는 않는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날 이후부터 식당에 갈 때마다 그 남자를 마주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주쳐도 이제는 그냥 적당히 가벼운 목례 정도만 하고 각자 할 식사나 마저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남자는 이상하게 집요한 구석이 있었어요. 오늘도 또 만나네요 라고 말하면서 꼭 제 옆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퍽이나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외간 남자가 옆에 와서 앉는다는 것이 내키지 않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슬금슬금 엉덩이를 멀리하는 저를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는 식사를 하는 내내 궁금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잘도 늘어놓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국수집 사장님이 슬며시 저희 앞으로 와 그 남자에게 아유 국수 다 식네. 그만 떠들고 좀 먹지 그래. 하고 농담을 건넬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살며시 저를 보시곤 눈을 찡긋하시는 그 표정에 담긴 의미를 조금은 알 것도 같아서 저는 그 남자에게 싫은 소리도 끝내 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식당에 자리 잡고 있던 남자였으니 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한 단골 손님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단골인 손님과 제가 껄끄러운 사이가 되어버리면
둘 중 하나는 식당으로 가는 발걸음을 멀리하게 될 것이 훤했기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겐 너무나도 다정하고 친절하셨던 사장님 부부를 생각하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게도 그런 남자에게 저는 점점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밥 먹는데 자꾸 실없는 농담을 하고 그 농담에 자꾸 웃음이 났거든요. 처음에는 황당해서 웃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그런 저희를 보며 단골 손님 둘이 친해지니 보기 좋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속으로 흠칫할 수밖에 없었죠. 애가 둘이나 딸린 과부가 외간 남자와 친하게 지내는 게 남들 눈에 좋지 않게 보일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자꾸 웃는 일이 많아졌고 그 식당을 찾을 때면 그 남자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용실에 그 남자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정말 딱 1초 남짓한 시간 동안만 반감이 들었다가 그 후에는 반사적으로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아왔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미용실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근데 저보다 더 당황한 것은 그 남자였습니다.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며 미용실 문 밖으로 나갔던 남자는 한참 뒤에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머리 하러 오셨어요? 횡설수설하던 그 남자는 제가 두르고 있는 앞치마와 제 손에 들린 가위는 보이지도 않는 건지 저더러 머리를 하러 왔냐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걸 보다 못한 손님이 답답하다는 듯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여기 미용실 원장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보니 남자는 그날도 국수를 먹으러 시장에 들렀다가 미용실을 발견하고 머리라도 자를까 해서 우연히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기한 우연에 소름이 돋았다가도 애써 그리 신기한 우연은 아니라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꾸만 희한한 인연으로 제 영역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남자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리를 하겠다고 찾아온 손님을 내쫓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선을 그어본다고 일부러 잘 웃지도 않고 빗질까지 3개 해가며 머리카락을 잘라주었답니다. 남자는 머리를 자르는 내내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계산할 때가 되어서야 저희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때 남자가 하는 말에 놀라 숨이 턱 하고 막혔었답니다. 오늘은 진짜 우연히 들린 게 맞는데 사실 국수집은 일부러 그쪽 보고 싶어서 가기도 했어요. 아니 거의 모든 날들을 우연이라도 그쪽 얼굴 보고 싶어 간 거였어요. 조금 더 가깝게 지내보고 싶어요. 윤희 씨,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칼국수 말고 더 좋은 밥 사드리고 싶어서.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산도 채 하지 않은 남자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저 애가 둘이나 있어요. 그쪽하고 가깝게 지낼 이유도 연락처 교환할 이유도 없어요. 조심히 가세요. 며칠 후 국수집 사장님을 통해 머리 자른 값을 제게 전했던 그 남자는 한동안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속이 시원하면서도 살짝 섭섭하기도 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거의 잊었을 때쯤 남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냥 미용실에서의 일은 없던 걸로 하고 수다쟁이 식당 손님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물론 저는 그 남자의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둘 중 하나가 발길을 끊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곳이었는데 어색하게 먹다 체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정도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심지어 그때 그 남자의 이름조차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딱 그 정도 거리감이면 된다고 생각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남자는 다시 실없는 수다쟁이 손님으로, 저는 그 말에 빵빵 웃기만 하는 손님으로 저희는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더 나눌 대화도 소진되었는지 남자는 종종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남자 이야기를 1년 남짓 듣고 있으면 마치 그 사람의 이름 빼고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이 들 때쯤 저희 아들이 크게 다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주말에 학교를 가지 않는 첫째 아들과 유치원을 가지 않는 둘째 딸을 데리고 미용실에 앉혀둔 채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손님 머리를 말려드리고 있는데 손님이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손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아들이 손을 시뻘겋게 물들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드라이기 소리 때문에 아들이 우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버튼도 끄지 않은 채 드라이기를 냅다 던지고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장난치지 말라고 일렀건만 일부러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가위를 꺼내 기어코 장난을 친 모양이었어요. 아들 녀석의 손에도 옷에도 바닥에도 온통 시뻘건 피로 물들었습니다. 오빠가 우니 동생인 소희도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손님께는 죄송하다고 연신 인사를 드리고 급하게 두 아이를 데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매일같이 드나드는 제 집 안방 같은 시장 골목이 그날따라 어찌나 복잡한 길목처럼 느껴지던지, 어디로 가야 바로 병원으로 가는 택시를 잡을 수 있는지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뛰어와 아들을 번쩍 안아들었어요. 병원 가는 거죠? 제 차 타고 가요.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더 망설일 것도 없이 고맙다고 냉큼 그 남자의 차에 올라탔어요. 병원을 가는 내내 아들의 손을 붙잡고 괜찮다 달래기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아들 손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는 치료를 다 받고 나왔을 때 울다 지쳐 그 남자의 옆에 누워 자는 둘째 딸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풀리려 했어요. 거기까지가 나의 한계인 것처럼 느껴져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없었더라면 딸아이는 혼자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실로 무능한 엄마였습니다. 그날 남자의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남자에게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1년 만에야 그 남자의 이름이 알고 싶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수없이 많은 날들을 궁금해했었지만 애써 숨겼던 것이었죠.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아서, 죽은 남편과의 의리를 지키고 싶어서. 그런데 그날 그 일을 겪고 나니 그 남자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름을 묻고 만 거예요. 박찬원이에요. 제 이름. 근데 1년 만에야 제 이름을 물어봐 주시네요. 언제 물어봐 주나 혼자서 1년 내내 얼마나 애가 탔는지. 고마워요, 윤희 씨. 내 이름 물어봐 줘서. 비록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기까지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남자와 저는 한 칸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커져가는 마음을 누르지 못한 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를 할 것도 거창할 것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제가 아이 둘이 있는 엄마, 시장 골목에서 미용실 일로 아이 둘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임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먼저 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은 진지게 떨쳐냈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연애를 시작하던 때부터 내내 제게 잘해주시던 찬원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께는 차마 제가 아이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려웠거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 몰래라도 찬원 씨가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어차피 연애만 하다 말 거니까.
그런데도 꼭 말씀을 드려야 하나 죄책감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 사실을 모르는 어머니께서는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잘해 주셨어요. 말로 예뻐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품으로 안아 주시는 것도 그렇고 맛있는 게 있으면 늘 제게 같이 먹자며 몇 개씩 싸 주셨었어요. 그런 것들에는 늘 어머니의 손길이 묻어 있었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재료로 만드신 커다란 술떡, 가마솥에 푹 쪄낸 쫀득하고 달콤한 옥수수, 구워 먹으라고 주신 민어, 조기.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저는 늘 먹을 복이 넘쳤어요. 너무 감사했지만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는 스케일에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아들의 여자친구라고 하지만 매번 너무 귀한 것들을 챙겨주시니 계속 받기가 죄송스러워서 늘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사양하는 말씀도 드려봤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늘 그러셨습니다. 예뻐서 그러지. 작은 것 하나라도 같이 나눠 먹고 싶어서. 그럼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머리끝까지 행복으로 차올랐다가 이내 밀려드는 죄책감에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냥 누군가와 그런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운이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 삶에 또 다른 낙을 만들어준 남자에게 고마웠고 그게 다였으니까요.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딱 연애까지만 결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 처지에 재혼이라니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 처지가 그랬으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찬원 씨가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죠.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던 이야기였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뻔히 알고도 그 이야기를 꺼내는 찬원 씨가 밉기도 했어요. 저의 이기적인 사랑을 위해 아이들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가슴이 좀 아프더라도 사랑을 포기하고 말지. 찬원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게는 그의 진실된 사랑보다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찬원 씨에게 말해야 했어요. 꽤 긴 시간 동안 애써 외면해 왔던 것들을 저만큼이나 찬원 씨도 잘 알고 있을 눈앞의 현실을 말입니다. 찬원 씨, 내가 애 둘이나 딸린 과부라는 사실 집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도 내 사정 차마 어머니께 말씀 못 드릴 사정이라는 거 다 아는데. 결국 저는 찬원 씨에게 어머니께 솔직히 제 사정을 말씀드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찬원 씨와의 만남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찬원 씨는 잠깐 놀라는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그 말을 믿고 싶어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어머니께서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감쪽같이 속였느냐고, 애가 둘이나 있으면서 장가 한 번을 안 간 아들 아까워 어떻게 결혼시키겠냐고, 무슨 말씀이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큰 걸 감추고 있었기에 배신감이라도 무슨 말씀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무섭도록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 자연스레 찬원 씨가 집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하리만치 화가 나고 서운했어요. 그래서 결국 찬원 씨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내 사정, 어머니께 말 못할 사정이라는 거 다 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찬원 씨는 부정했지만 이미 속으로 저 혼자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말씀드리기를 망설이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 결혼은 물론이고 더 늦기 전에 이 사람을 위해 놓아주는 것이 맞겠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저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찬원 씨에게 차마 이별의 말을 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그러고 싶지를 않았으니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차라리 제가 직접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할 기회가 생겼어요. 찬원 씨가 회사 창립 기념일로 쉬는 바람에 그날 어머니와 저를 모시고 식사를 하고 싶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을 하고 찬원 씨와 어머니가 뒤이어 식당에 들어오셨어요. 그때 찬원 씨가 차에 뭘 두고 왔다고 다시 내려가는 바람에 저와 어머니가 먼저 마주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릴 시간이 그때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속으로 심호흡을 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계속 숨기는 게 제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어머니 마음이 힘들어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많이 죄송해요. 저, 사실은 다짜고짜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너무 놀라실까봐 사과부터 드리기 바빴습니다. 누가 들어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임을 알기에 최대한 덜 놀라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약간은 횡설수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말을 중간에 가로채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야, 윤희야, 힘들게 말 안 해도 다 안다. 행여 몰랐던 사실에 어머니께서 놀라고 충격이라도 받으실까 조심조심하던 제가 도리어 놀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 알고 계신다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하신 말씀이기에 놀라서 딸꾹질을 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착각하시는 걸까봐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뒷이야기에 그만 저는 예고 없던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습니다. 윤희, 네가 몇 년째 단골인 그 식당 있지? 나도 몇 년 전에 그 식당에 자주 가는 손님이었어. 어머니께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찬원 씨와 제가 인연이 닿기 전부터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진 어머니를 도와드리며 인연을 쌓기도 훨씬 전부터 어머니께서는 이미 저를 봐왔던 것이었습니다. 자주 가던 단골 국수집이 저의 단골 식당이 되기 전, 아이 둘을 데리고 처음으로 가족이 다 함께 국수를 먹던 날, 그날 그 식당에서 어머니께서도 식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딸아이는 무릎에 앉히고 아들의 국수를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주며 제 입에는 아무것도 넣지 못하는 제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으셨다는 어머니. 지하철에서 도와드렸을 땐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시장 골목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에는 저를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이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좁은 자리에서 아이 무릎에 앉히고 힘들게 국수를 먹이던 모습이 예뻐서 지하철에서 처음 본 아줌마 무릎에 피난다고 쏜살같이 약국에 달려가던 그 모습이 예뻐서 우리 아들이 윤희 너 만난다고 처음 이야기했을 때 네가 좋아서 졸졸 따라다니고 있다고 처음 이야기했을 때 아유 잘했다고 잘하라고 난 그렇게 이야기했어. 애 둘이나 데리고 혼자 악착같이 사느라 많이 힘들었지. 이제라도 우리 아들이랑 알콩달콩 웃기도 하고 의지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면 어때? 애들도 너무 예쁘더라. 엄마 닮아서. 어머니께서는 사실 모든 걸 다 알고서도 저를 예뻐해 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지난날 찬원 씨와 연애를 하는 동안 어머니께 받았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늘 하나가 아니라 셋이던 모든 것들. 쫄깃하고 따뜻해서 맛있던 옥수수, 먹어도 질리지 않던 노란 술떡. 가격이 부담스러워 저는 감히 입에도 못 대던 비싼 생선들. 늘 3개씩 챙겨주시던 어머니의 뜻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엉엉 울며 어머니께 여쭈었어요.
어머님, 그럼 그때 그래서 그렇게 매번 3개씩 이것저것 계속 챙겨주셨던 거예요? 제가 여쭈면서도 바보 같은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께서는 우는 저를 꼭 안아 달래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 하나 먹고 애들도 하나씩 먹으라고 그랬지. 더 많이 챙겨주고 싶은데 늘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했어. 애들은 입에 맞아 했을까 늘 궁금했는데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다 이렇게 됐네. 아휴, 그냥 먼저 아는 체 할걸. 그동안 괜히 너만 마음고생했겠구나. 어머니께서도 그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늘 고민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때 문이 열리고 찬원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이미 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지 어머니께서는 한바구음을 지으시며 당연하지 하고 외치셨습니다. 저도 그제야 찬원 씨의 말에 고맙다고 마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늘 잘해주었던 찬원 씨는 두 아이에게도 사랑받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평범한 시작이었지만 평범하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힘들게 살아야 했던 저에게 기꺼이 마음을 주고 따뜻한 시선을 보내준 어머니와 찬원 씨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마침내 부부가 되었다는 소식에 국수집 사장님 부부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국수집이 저희에게는 사랑을 싹 틔운 장소이기도 하니 두 분께서도 그런 마음 편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원 씨와 저는 남부럽지 않은 다정한 부부가 되었고 어머니와 저는 그리고 아이들과 저희들은 모두 화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가늠할 수 없는 작고 작은 인연들이 엮이고 엮여 가족이 되기까지 참 많은 우연들이 있었어요. 저희에게 와주었던 그 작은 우연들 덕분에 고맙게도 저희는 서로에게 운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저는 그 시장 골목 미용실에서 일하고 저희는 여전히 그 국수집을 찾지만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냥 스쳐가던 인연일 뿐이던 저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 넘치는 행복을 선물해준 저의 특별한 인연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